경영 이해 능력 1.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정부와 택시업계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 택시업계의 의사불통 구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택시단체 대표로부터 전국 지자체 하부 조직, 회원들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층 의사결정 구조가 갈등 해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카풀 관련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참여하는 택시업계 대표 단체는 4개로 각 단체마다 대표 1명과 실무진 1명씩 총 8명이 정부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단체별 시도별 하부 조직을 최소 16개씩 운영하고 있어 총 64개에 이릅니다. 8명의 택시업계 대표자들은 정부 및 정치권과 회의를 할 때마다 주요 내용을 전국 지자체 하부 조직장들에게 전파합니다. 이들 조직장은 다시 지자체 조직원인 택시 기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말단의 개별 택시 기사들에게는 협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일부만 전파되는 취사 선택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소통 불가 구조인 셈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통해 우리는 조직의 경영 활동을 단순히 자원의 투입과 이익 창출이라는 과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 활동은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현재의 체제 내에서 순차적, 부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한 조직 구조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조직의 경영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조직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경영활동.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은 경영자들이 이러한 조직의 경영을 담당하지만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경영자의 이념이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 이해 능력 과정을 통해 경영의 진정한 의미와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영활동 유형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도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영의 의미는 여러 조직이 가진 각각의 성격이나 목표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개념이지만 모든 조직에 동일한 경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조직의 경우 일반적인 조직과 그 목적과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조직에게 적합한 특수 경영을 제외하고는 조직의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영 개념입니다. 경영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4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살펴보면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의미하는 경영 목적, 조직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적 자원, 조직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자본, 조직이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서 경영자들이 적절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목적, 목표,
정책들이 서로 양립하지 않도록 활동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의 4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목적은 경영의 4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알려주는 내부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 활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도달 상태를 경영 목적이라 하며 경영 목적은 경영 이념과 경영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념은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한 미션으로 나타내며 경영 목표는 우리 조직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또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단기적, 장기적 비전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설명한 경영 이념과는 다르게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신념과 기준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 행위나 의사결정 방식을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표현한 것을 경영 철학이라 부르며 우리는 그것을 조직의 핵심 가치라고 말합니다. 특히 조직의 핵심 가치는 조직의 목적을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선택하여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이드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경영 목적에 의해 조직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적 자원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조직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적 자원은 경영의 3요소로 분류할 때 사람, 돈, 물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인적 자원이 보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경영 성과가 달라집니다. 인적 자원은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며 돈, 물자와 같은 유한한 가치가 아닌 무한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자인 바니 교수는 자원 기반 관점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자원은 가치성, 희소성, 모방의 불완전성, 조직화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인적 자원이야말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경영 자원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영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조직의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 활용할 것인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적 자원에 대한 변화된 관심은 기존의 채용, 배치, 활용을 넘어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일에 몰입시켜 창조적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자본의 종류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생산 요소로서 자본은 토지, 노동 등의 생산 요소와 결합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를 의미하며 생산재로서의 자본에는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 요소인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으로 구분됩니다. 실물 자본은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 수단으로서 내구성을 가지고 장기간의 사용에 견딜 수 있는 재화, 즉 내구재 일반을 가리키며 넓게는 공장 설비, 기계 등의 고정 자본뿐만 아니라 재료와 생산 과정에서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간 생산물도 포함합니다. 화폐 자본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표시액으로서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화폐 가치에 따라 최초 자금을 들여 실물 자본을 구입하게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생산물이 되어 다시 화폐 자본으로 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에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자본으로 형성되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자본은 기업에 있어 재무라고 표현하며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우 자본을 투입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이윤은 또 다른 자본을 창출하는 기초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이 부족할 경우 원하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조직의 생존을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경쟁관계 및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 조직에 승리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경영 목적, 우수한 인적 자원,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전략은 경영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운용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즉, 경영 전략이란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일련의 방침 및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영이란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효율이란 자원의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능한 자원의 투입량을 줄이는 대신 산출량은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영의 과정은 경영자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영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경영활동의 순환과정이라고 부르는 PDS 사이클에 있습니다. PDS 사이클은 계획, 실행, 평가 또는 피드백을 통하여 반복되는데 이를 경영의 과정 또는 경영의 순환과정이라고 합니다. 경영의 과정을 경영의 순환과정으로 부르는 이유는 경영자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자원을 투입하여 경영 활동을 실행하며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이후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영의 과정, PDS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이란 조직의 미래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행 방안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조직이 나아가야 할 경영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적합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선정된 후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은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수립합니다. 단기 계획은 1년 이내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계획은 경영 전략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전술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계획은 4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경영 활동의 전략적인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 계획은 향후 경영 활동 결과에 대한 경영 평가 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활동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했던 경영 계획에 대한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실행입니다. 실행이란 수립된 경영 계획의 실천 단계로 계획을 근거로 하여 경영 실행이 이루어지며 경영자는 실행 단계에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 활동과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경영 실행에 있어 경영자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화와 지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화는 경영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직위 및 책임을 기준으로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와 리더십을 전개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경영의 과정, 즉 PDS 사이클에 있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영평가는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 실행 결과를 감독하고 교정하여 다음 경영계획 수립 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순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영평가는 크게 경영계획 대비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로 나타나는데
플러스 상태의 경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지만 마이너스 상태의 경우 그 원인 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영평가는 결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경영의 과정 가장 마지막에 수행되는 것이 맞지만 경영평가가 경영계획 당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임을 감안하면 경영실행 및 경영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경영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활동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활동은 조직 외부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외부 경영활동과 조직 내부에서 인적, 물적 자원 및 생산 기술을 관리하는 내부 경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경영활동의 경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총 수입을 극대화하고 총 비용을 극소화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대외적 이윤 추구 활동으로서 대표적으로 마케팅 활동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정립한 가치사슬은 기업에서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이지만 경영활동의 유형을 보조활동과 주활동으로 구분하여 잘 설명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주활동이란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 업무 활동을 의미하며 지원활동은 구매, 기술 개발, 인사, 재무, 기획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의미합니다. 주활동은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부문을, 지원활동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경영활동 중에도 크고 작은 문제와 선택의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조직의 의사결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은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고 다음에 이어진 단계들을 모두 거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의 최종 대안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결과가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판단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적합한 과정을 거친 합리적 선택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결정 이후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을 변경하여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이렇듯 개인의 의사결정에 비해 복잡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가 많고 확실하지 못한 환경 내지는 결과가 명확하게 정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관여하고 다양한 견해를 내기도 하며 심지어 외부의 조직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은 경영자 한 사람 또는 상급자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도 사실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상급자 및 의사결정 참여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확실하게 분석 가능하고 해결 방안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견해들의 공유를 통해 논의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상황의 유형은 정형화된 의사결정과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의사결정은 조직 하층부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예외적이면서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경영자 및 의사결정자들의 경험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은 상황의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이 느리고 타협을 통한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단 사고에 영향을 받을 경우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의사결정은 집단의 특성과 결정의 합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결정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모형이란 인간이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 능력의 한계,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한계, 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며 합리적 판단을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수량화만 강조함으로써 제한된 부분에만 적용 가능한 모형입니다. 만족화 모형은 합리 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합리 모형과 같이 완전 무결한 합리성이 아닌 합리성의 제약 속에서 의사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최종안을 채택하는 제한된 합리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단점은 의사결정권자의 기대 수준에 따라 대안의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은 곤란하며 만족한 후에는 더 좋은 대안을 간과하게 됩니다. 점증적 모형은 합리 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문제 해결의 실현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만족화 모형이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면 점증적 모형은 인간의 현실성과 보수성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여 현실보다 약간 향상된 수준에서 개선해 나아가는 모형입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의사결정 내용을 다시 수정, 보완해 나가는 환류의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 모형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단계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새롭게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에 따른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최종 모형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환류작용을 중요시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과 초합리성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초합리성의 달성 방법이 불명확하고 이상에만 치중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와 같이 쓰레기통 속에서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가 교차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의사결정 모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란 조직의 구성 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하여 혼란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의사결정 모형은 조직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들이 갈등하고 협력하는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성 성향이 반영된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은 문제 발견에서 해결한 제시까지 구조화된 행동 순서를 나타내는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그럼 점증적 의사결정 과정의 의사결정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확인 단계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먼저 경영자가 문제와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인식 방법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변화하거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데 문제를 인식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진단 방법으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 시간을 줄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개발 단계는 확인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먼저 조직 내의 기존 해결 방법 중에서 해결안을 찾는 탐색 방법입니다. 이는 조직 내 관련자와의 대화나 공식적인 문서 등을 참고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 경우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해결안을 모색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자들이 모호한 해결 방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을 통하여 시행착오적 과정을 거치면서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실행 가능한 해결안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위한 방법은 3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과학 기법과 같이 체계적인 근거에 의해 대안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분석 방법. 최종 결정자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대안이 선택되는 판단 방법. 의사결정자 집단 간의 교섭에 따라 대안이 선택되는 교섭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이 선택되면 마지막으로 승인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수락되어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경영자 개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집단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가진 지식보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더 많아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집단 구성원이 갖고 있는 경험과 특기가 다르므로 각기 전문화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할 경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결책을 수월하게 수용하고 결정된 사항의 실천 시에도 높은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도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정 구성원에 의해 의사결정이 독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의 집단 의사결정 기법 중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 이해 능력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